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거짓말같이 모든 요건이 흡사합니다. 인구라는 측면, 저성장 국면, 고령화 국면 다 똑같아요. 일본이랑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은 힘들고 나라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느끼실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가보면 건물 새로 빡빡 짓잖아요. 그거 보면 약간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하는 총재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처럼 막 돈 푸는 거, 또 통화정책 금리 안 올리는 거 하면은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힌트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시장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과 그 기반으로 한 제조시설로 해서 전 세계 이제 1위의 제조업 국가, 첨단 국가가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은 역으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5,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거 일본이 너무 돈을 많이 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적자니 같이 살자, 전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가 지금 수출이 잘 되니까 너희의 단가를 높이자. 그럼 우리 가격하고 비슷해지면 우리 것도 팔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이제 무역이 좀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내수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자산이 좀 돌게 하자. 금리가 한 5%, 6% 됐는데 한 2.5까지 낮춰요. 그러니까 반토막이죠. 집 살 때 이자 부담이 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거기 부동산 사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건 이제 개인들의 입장이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금리를 싸게 주네? 부동산을 사면 어떨까 해서 사봤더니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조차도 대출을 장려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수출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땅 사고 빌딩 사고 이런 거예요. 엔화 가치는 점점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일본이 부동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시는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살살 나타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대출 좀 줄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대출 총량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총량제를 만들자마자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2년 반 만에 도쿄의 부동산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이 그냥 딱 반토막이 됩니다. 거품으로 쌓아올린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정책을 썼지만 이미 늦었고 잃어버린 10년에서 30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거짓말같이 모든 요건이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면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정부의 정책, 대출 확대라는 이런 게 하면 더 올라가죠.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는 단가이 세대라고 그러고 우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길을 왔습니다. 일본이 첨단 산업을 갈 때 나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자동차, 조선 세계 1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죠? 그 시절이 가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오잖아요. 항공, 반도체 이런 상태인데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소니나 코닥 이런 데 유명한 데들이 지금은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값이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초입이라고 봐요. 그러면 요건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1990년도가 일본이 공교롭게 생산 핵심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해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 시기가 2019년, 20년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 1, 2년 차이지만 그 정점을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소하면서 거의 터졌고 우리는 아직 안 터진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전세 대출입니다. 부채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일본도. 우리는 지금 많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지금 계산에 많이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충격이 오면 전세 대출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클 수도는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집값도 증가하죠. 가계부채가 감소하면 집값도 조정됩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버는 돈에서 이자 낼 돈이 많아지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국가의 부채가 많은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선진국은. 국민보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집값 올리기 이런 부채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을 막아주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산적인 부분에 정부의 부채를 좀 더 줘도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게 국가 존립의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전 세계가 유지하는 어느 적정선까지만 국가 부채를 유지하는 거 국가 부채는 누가 갚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다시 갚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살아나야 갚지 않습니까? 국민은 힘들고 나라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느끼실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가보면 건물 새로 빡빡 짓잖아요. 그거 보면 약간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사무실은 왜 이렇게 또 넓어요? 우리 일반 근로자분들 사무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들의 돈줄인 양 생각하고 국가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정하게 부채를 알맞게 치고 국민을 위해서 재정 활동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건설사 분들하고 갭투기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려면 여러분,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집이 모자라야 되고 돈은 많아야 되죠. 그럼 집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여러분. 경제의 기본이 수요 공급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올해 입주 물량이 많다, 역전재난 난다, 금리가 높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집값이 오를 요인이 있나요? 오를 요인은 정부에서 이번에 특례보금자 이런 돈을 인위적으로 투입을 했잖아요. 소득 능력 확인 안 하고 그냥 5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최대.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버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때 정상적인 분들은 알맞는 선에 사겠지만 투자 수익을 노리고 또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좀 요새 올랐죠. 그래서 그 오른 것들이 과연 뒤에서 좀 따라주는 유효수요. 그 집값을 사줄 사람들이 많다면 더 오르겠죠. 근데 그러면 그건 뭘로 나타나요? 거래량이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성급한 판단이다. 조금 시간을 더 보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너무 내려오면 잠시 뛰어요. 그럼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밑에서 땅이라는 건 뭐야? 위에서 떨어지니까 반발장애로 튕겨서 조금 올라온 건데 이 땅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내려왔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책하고 돈을 퍼부어서 된 거잖아요. 그게 바닥이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은 총리도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조개혁 없이 재정정책, 지금처럼 막 돈 푸는 거, 또 통화정책, 금리 안 올리는 거 하면은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힌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방적으로 기득권을 위한 정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 또 기관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펌핑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잠시 펌핑은 됐지만 다시 조정되는 게 정상이라고 누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매물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집값이 상승하는데 집을 왜 내놓죠? 들고 있다 팔아야죠. 근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지금 매물 들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서울의 모순구는 그때보다 50%가 늘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도. 물론 그 많이 팔린 것도 예년의 평균 수준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색깔이 나오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의 단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좀 과장된 왜곡 보도가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진짜 상승하는지 이게 정말 하락이 끝난 건지 좀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분 입장에서 호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지금 그런 상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좀 많이 떨어진 걸 보고 더 떨어지길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 대책으로 올라가니까 이 정도 좀 싸다 해서 그때까지 좀 따라 붙었는데 더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이건 좀 너무 비싼데 하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7월달 들었으면서.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이제 방향성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서울뿐이 아니라요. 전국의 거래량이 실거래가 앱들이 많아요. 특히 저도 참여해서 하는 앱이 있는데요. 실거래가를 알아야 되냐, 거래량하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 자체가 가짜 거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짜 거래 10%, 20%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예년 평균보다 못하다. 그럼 그건 시장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살아나는데 입주 물량이 쏟아져?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금 압력을 받겠죠? 그럼 그거 기다 입주 물량 나와서 시장 조정되는 걸 보시면서 대처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금융권이 좀 싱숭생숭한데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강남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전 국민으로 볼 때 그 인구수와 가구수를 따지면요 1, 2% 뭐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반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집은 희소성이 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주거의 쾌적성을 떠나서 잘 사는 분들 또 일자리가 또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신분 상승을 위한 분들이 모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은데 요새 부의 양극화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버는 분들은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더 버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가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막 붙어준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주택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니까 또 투자 세력까지 붙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투자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실수요로 보는 분도 일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분위기를 보면 강남도 예년에 부동산 대책 때 상승폭의 거래량과 상승폭의 주택가격 수준보다 좀 낮아요. 2009년도랑 비교할 때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
이 기사는 결국은 또 그쪽에 분양을 하거나 일 때 그런 어떤 인위적인 요인들에다가 기사가 보도하다 보니까 만약에 부자들 중에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수출 뭐 터져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돈이 생겼으니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전쟁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서울 아파트는 거래가 1,500개, 2,000개가 됐습니다. 지금 3,000개, 4,000개 갖고 비교해보세요. 강남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은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전체 물량이 어떻게 소화됐냐인데 지금 물건이 강남구만 말씀드릴게요. 6,000개 가까이 나와 있어요, 매물이. 그런데 거래는 200~300개밖에 안 돼요. 잘 될 때 300~400개 오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6,500개는 안 팔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가 그림이 나오죠. 정상적이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담합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있어요. 집값을 받쳐놓고 분여해도 있고 이런 좀 안 좋은 세력들이 집값을 홀딩하고 우리가 말하면 호갱. 근데 호갱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는 내가 호갱이 되든 뭐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수요에다가 또 가짜 거래 신고. 등기가 안 된 게 많다고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 등기가 안 되거나 투기 심할 때 재작년에 신고가 거래 중에 서울에서 50%가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가가 먼저 높은 거보다 높은 거에서 반이 됐다는 얘기는 신고가 때문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속아서 산 거죠. 아니고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막 40~50%씩 빠지겠어요, 집값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이고 왜곡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있는데 2010년도에 미분양 터졌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1년 동안 착한 분양가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강남에서. 그 시절도 지금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강남 불패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2030 세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들은 그거 30억 주고 사느니 인생이 다른 인생이 있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 택시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는데 그 차를 탄 거예요. 탔다가 이제 가시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왜 강남에서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필요해서 또 거기 뭐 직장이나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출을 형님이 강남에 집 샀다고 좋아했는데 몇 년째 지금 대출 이자하고 원리금 갚느라고 힘들다고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 가격을 산 걸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5층짜리 건물 하나 샀대요. 그 값이 그 강남 집값보다 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돈이 월세하고 임대료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집에다 돈을 묻어놓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분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고 택시기사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뭘 나타내냐?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물결? 또 자본주의의 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나 인간의 본래의 행복의 어떤 모습에서 탈피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 시장의 가격의 상승이 아닐까. 마치 자존감이 부족하면 돈으로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강남 집값에 쓰는 기자분들이 강남에 사는지 궁금할 때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유독 그분들은 또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서 볼 때 강남은 특수한 지역이고 희소성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죠. 강남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적정 가격을 넘었으면 이것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고 주거용으로 또 투자용으로 하실 때 과대한 기대나 과대한 수익을 바라는 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 하나는 서울 근교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개발 호재가 많다는 거, 뭐 GTX 호재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정부가 투자 활성화 정책을 쓴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펀더멘탈 또 수요가 뒷받치지 못하는 수준의 고가인 주택인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따라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역전세난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요인의 어떤 힘이 좀 긍정적인 것보다 좀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참고하셔서 자산관리 하시면 좋겠고, 우리 내 집을 마련하시거나 집을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정부에서 일단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총선일 때 여러분이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기 당에 그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써야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
무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분들한테는 집이 많이 나와야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택지들 있죠. 택지들을 아마 가을부터 내년 4월 전에 엄청 좋은 자리, 좋은 분양가로 분양을 많이 할 겁니다. 본 분양이든 사전 청약 분양이든. 그 부분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건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가 긍정적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거는 이제 역전세난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거꾸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이 되죠. 역전세난이 난다는 것은 주택 가격을 못 버티고 대출을 이번에 정부에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담보 능력이 있을 때, 소득 능력이 있을 때 대출되거든요. 차익분에 대해서. 아닌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채를 빌려서 메꾸든지 아니면 파셔야 되거든요. 매물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역전세 물량도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또 민간 분양사들이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좀 많이 안 했잖아요. 분양을 안 한 이유는 아시지만 주택 정책에서 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완비가 안 됐고, 뭐 취득세 중과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풀릴 기미가 없어요. 여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금리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분양해야 돼요. 분양 물건이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분양 물건, 정부에서 하는 공공 분양 물건, 역전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매물 물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어요. 임대사업자분들이 단기 임대사업자분들이 4년이거든요. 4년이면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2017년부터 집값이 막 오를 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확대했어요. 18년부터 4년짜리를. 그러면 2018, 19, 20, 21년도에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19년도에 산 분들은 4년이 끝나는 데가 올해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안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세금 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물건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매년 연도별로. 그럼 제가 드린 말씀처럼 물건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인천, 부산, 수원 이런 데는요. 입주 물량이 작년에도 많았고요. 올해도 많고 내년에도 많아요. 그 와중에 분양 물량 나오고 그러면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저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한테 그게 긍정적인 소식이고, 부정적인 소식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책, 그리고 전매 제한 폐지, 이렇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전매 제한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들어가서 살 건데, 근데 투자자들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가격, 분양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좀 부정적인 요소인데 이미 발표가 돼버렸어요. 그게 좀 부정적인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제도가 좀 바뀝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청년들이 해당되는 물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혼동스럽다 보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일단 거의 많이 소진됐고요. 우리나라 그 소득 분위가 있잖아요. 5분위로 나누면 지금 지방은 자가 소유자가 60%고요. 서울은 불행히도 48%입니다. 52%가 좀 적고, 수도권도 한 60%가 자가 보유자예요. 그럼 여러분 5분위로 나누면 맨 밑에 5분위 마지막 소득이 좀 약하신 분들은 사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까지도 살 여력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거고, 주거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 그 위에 남은 비율이 10에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요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수요가 옛날처럼 자가 보유율이 50%면 선진국들이 보통 60에서 진짜 좋은 데가 70%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산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집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요즘 분들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요즘 와서 살짝 패턴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전원주택 단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관리비가 좀 저렴해요. 특히 이제 노인층으로 갈수록 관리비도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아파트 수요가 신혼부부나 젊은 층 40대는 강력하게 선호하지만 50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면 의외로 또 이렇게 좀 반대로 아파트에 몇십 년 사시다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파트 늘어나는 양이 앞으로 120만 원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다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보실 게 거래량만 보시고 입주 물량이 많은가 적은가, 행여나 몇 년 뒤에 입주 물량이 작아서 집값이 폭등할까, 이건 정말 가짜 왜곡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왜? 글로벌이 터지고 경기가 안 좋고 막 부도 나고 막 이랬어요. 안 좋은데도 입주 물량이 그럼 당연히 적잖아요. 적은데도 집값이 내려갔어요. 왜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완전히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경제 상황, 물가, 금리 이렇게 뉴스 잠깐 보시다가 좋아지면 그때 말씀드렸던 앞에 내용들 체크하시면서 접하시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